퇴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서 교수의 제안에 일동은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서 함께 차에 올랐다. 안동 시내에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으로 이어지는 퇴계로를 달리는 차 안. 민서는 김용환 선생 등 선조의 희생으로 다시 찾은 우리 땅을 바라보며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김종길 종손이 갑자기 질문을 한다. 대학 원장님 주역 이야기인가요?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지 밖에서 가는 바가 있으면, 즉 왕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 채우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채우면 불리하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박계입니다. 참 실행하기 어려운 괴네요. 괜스레 희생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산지 밖에는 가장 큰 양효가 맨 위에 있네요. 밖에의 상계는 간계이고 하계는 곤계이다. 밖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개의 위에 자리 잡은 유일한 양인 6번째 효, 상부이다. 밖에의 제일 위의 양은 참 생명을 상징한다. 밖에 전체의 생명은 이 상부에 남아있다. 마치 늦가을의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열매에 마지막 생명이 결집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괴의 이름을 생명이 다 벗겨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박이라고 했다. 민석은 이 괴의 모양을 자세히 보게. 아래에 있는 줄기와 잎이 자신에게 오는 영양분을 포기하고 열매에 그 좋은 것을 몰아주고 있는 형상이지. 그런데 말이지, 아래의 줄기와 잎이 자신이 살려고 남에게 주기 아깝다고 영양을 몰아주지 않으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서 썩게 되겠지. 그러면 모두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야.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지. 하지만 열매가 튼실해지면 내년 꽃 피는 봄을 기약할 수 있겠지. 초목은 가을에 결실할 때가 되면 열매를 충실하게 맺기 위해 스스로의 영양분을 열매에 다 주고 자신은 시들어버린다. 열매가 충실하게 여물어야 봄에 땅에 떨어져 다시 싹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원장님, 그럼 밑에 있는 잎과 줄기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언뜻 보면 정말 불쌍하지. 하지만 생각해보자. 나무의 잎, 줄기, 열매가 각기 다른 것일까 하나일까?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희생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가장 작은 것들이 씨앗이지. 하지만 크기가 작아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씨앗이 아닐까? 대학 원장님의 말씀에 서 교수가 설명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부모를 껍데기라고 부르고 자식들을 알맹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 부모들의 희생으로 껍데기를 벗겨내야 알맹이인 자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가정이 어쩌면 박계의 가장 대표 사례가 되겠네.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봐. 이기동 대학 원장님이 한마디를 더 해주셨다. 맨 위의 과일을 석과라고 하는데 석과 불식은 여기서 나온 말이야.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뜻으로 자기만의 욕심을 버리고 자손에게 복을 주는 것을 말하니 껍데기, 알맹이 표현이 제대로 된 거네. 그런데 민서야, 중요한 것은 가정뿐 아니라 나라의 역사에서도 주인공들의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학공 중순과 같은 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이지. 예, 교수님. 이제 이해가 되네요. 현충일이 공휴일이 된 이유를 알겠어요. 앞으로는 현충일에는 진심으로 묵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안동 선비문화수련원에 도착했다. 대학 원장님의 특강 한마음의 나라 한국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앉아있던 40명의 수강생이 큰 박수로 이기동 대학 원장님을 맞이한다. 공수례를 올리겠습니다. 공수, 대, 안동, 그리고 선비문화수련원이라 그런지 인사를 공수례로 하였다. 공수는 절을 하거나 우더른을 모실 때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하지 않는 것 또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 앞서 상가예절에서 살펴보았지만 흉사에 하는 인사가 아니니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는다. 반배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본래 예절이다. 공수를 한 후 리에라는 구령에 맞추어 반배를 하는 인사법이었다. 2시간 이어진 강의는 열광적이었다. 대학 원장님, 저희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5.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강의를 마친 뒤 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 교수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민석군, 오늘 안동에 온 소감이 어떤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도 선배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거야. 나라를 찾고자 하는 김용한 어른 같은 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또 모든 독립투사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나를 찾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을까? 정말 제가 사는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나라를 찾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낸 희생도 있었다는 거야. 교수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힘든걸요? 그래, 힘든 것은 이해하지. 그런데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해도 사회적 성공에 한계가 있던 식민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은커녕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6.25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이고 버젓한 수출산업 하나 없는 최빈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꿈조차 꿀 수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힘드네요. 힘들어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장점을 찾고 세상에 자신이 기여할 것을 찾아나가면 살아갈 방법이 있지 않겠어? 어렵다고 포기하고 욕만 하고 있으면 누가 자네를 건져줄 것 같은가? 사실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의 수탈만 당한 경제, 그나마 전쟁의 폐허가 되어 엉망이던 나라 경제를 일으킨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었어. 예를 들면 그저께 TV에 방영되기도 한 정말 가난한 시대에 독일에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힘과 희생정신 같은 것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게 한 거야. 교수님, 저도 그 프로그램 봤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그 사례를 실내 경제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는데 TV로 당시 사진들을 보니 뭉클하더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조국을 잊거나 원망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내일 서울에서 그 책의 저자인 코트라의 오영호 사장님과 서평 저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 교수님, 저도 거기 가면 안 될까요? 민서의 말에 대학 원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신다. 자네는 이제 아주 서교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려고 하는구나. 예, 대학 원장님. 저는 며칠 두 분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껏 평생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부까지 할 줄 아네. 서 교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한다. 교수님, 그럼 저 데리고 가주시는 거죠? 늦은 시간, 차가 드디어 출발했던 올림픽 공원에 다다랐다.
대학원장님이 차에서 내리면서 인사를 하신다. 내리지 말고 조심해서 가요. 하지만 서 교수와 민서는 차에서 내려 대학원장님을 환송한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내려서 인사해야죠. 대학원장님, 오늘 먼 길 다녀오셨는데 푹 쉬십시오. 6. 코트라에서 다음날 오전 서 교수와 민서는 양재동에 위치한 코트라 사장실을 방문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이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오영호 사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오시지. 왜 이리 뜸하셨습니까? 사장님, 해외 시장 개척으로 많이 바쁘신데 찾아뵙기가 죄송해서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 김민서 군도 함께 왔습니다. 사장님 책에 관해 이야기하니까 꼭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김민서 군. 아주 예절 바른 조교를 두셨네요, 서 교수님. 조교가 아니고요. 7학년입니다. 취업준비반. 교수님, 그냥 조교라고 해주시죠. 굳이. 김민서가 당황하며 교수님을 원망하자 오 사장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 교수님도 가끔 짓궂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늘 뵈면 즐겁습니다. 민서군, 제 책에 관심이 많다니 영광인데요. 오영호 사장과 민서가 이야기를 나누자 서 교수가 이야기한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서평 멤버 인터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평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멤버 인터뷰를 한다니 당연히 응해야죠. 예, 사실 오늘 할 인터뷰는 오랫동안 서평을 구독해주신 서평 멤버로서의 사장님 인터뷰라기보다는 멋진 책을 쓰신 저자와의 인터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실내경제의 귀환이라는 좋은 책을 내셨던데요. 산업자원부 차관 시절부터 생각해온 한국 경제의 역사를 나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감명 깊은 부분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일어설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그 말은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 즉 국가 경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공자는 이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 병력을 넉넉하게 하는 것, 백성이 신뢰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제 다시 자공이 묻는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병력을 없앤다. 자공이 재차 물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또 한 가지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먹는 것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치와 나라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예, 그렇죠.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오 사장께서 논어에도 조예가 깊으셨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공자님의 족식, 족병, 민시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본 이론인 물질자본, 인력자본, 그리고 사회자본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와 대비해 본다면 족병의 군사력은 물질자본에 해당하고 족식의 식량은 국민 생존의 기초이므로 인력자본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민심이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셋 중에서도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신뢰를 다시 찾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또 IMF와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예전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다시 찾아오자는 신뢰경제의 귀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예, 사장님, 그러셨군요.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그것과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또 감명받았던 대목이 희생 없이는 경제가 일어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석 군도 책에 나온 독일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960년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60년대는 한국 경제사에서 개발연대로 불렀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전형적인 농업 위주 사회였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60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력 가운데 무려 80%인 672만 명이 농민이었고 도시화율은 28%, 2차 산업의 비중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도 79달러로 최빈국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1인당 소득이 80달러면 4인 가구라고 해도 1년에 32만 원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거네요. 물론 지금과 물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먹고 자고 입고 공부하고를 다 해야 했으니 세계에서도 가장 뒤처진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정말 옛날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불과 50년 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출범한 박정희 정부가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닷을 올렸지만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수입 대체 중심의 공업화 전략으로 추진되다가 외환 부족 사태로 인해 1964년부터 수출 제일주의로 선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개발 계획은 초반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때 1962년에 시작된 거죠. 서 교수가 맞장구를 치자 오영호 사장은 싱긋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외환 부족이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던 1963년 9월에 달러 보유고가 1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병사의 탄환이 바닥난 것과 같았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차관 도입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군사정부를 탐탁지 않게 여긴 미국은 무상 원조를 받는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기 꺼렸고 일본은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와는 차관 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어떤 돌파구로 타개했을까? 바로 노동인력의 해외 수출과 군대 파병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탄광이든 전쟁터든 가리지 않고 해외로 나가 달러를 벌어야 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기회가 독일의 광부 모집이었어요. 내세울 만한 물적 자본은 빈약하고 값싼 노동력만 남아돌던 그때의 한국으로선 독일, 당시로서는 서독이었죠. 거기서 광부를 모집한다는 신문 공고가 국가 차원에서는 외화를 벌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터를 얻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보였던 겁니다. 당시 광부 50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에 무려 4만 6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응시자 중에는 대학 졸업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선진국에 가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독일어도 익히고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고학력자였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60% 이상이었다. 광부 파견은 1977년 10월까지 14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파견 인원은 7,900여 명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민간 차원에서도 간호사도 독일로 파견되었는데 1976년까지 파견 인력은 1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당시 파독 광부들은 디스부르크 등 주요 광산지대에서 일했다.
1000m 넘게 파들어간 지하에서 섭씨 35도에서 40도를 넘나드는 더운 열기와 싸우면서 석탄을 캐냈고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글릭 아우프. 이렇게 외치면서 서로 안녕을 빌었다는데 영어 good luck과 같은 뜻인 이 말은 지하에 내려갔다가 무사히 다시 올라오라는 의미를 담은 광산촌의 인사말이었다. 한편 파독 간호사들의 일상도 이에 못지 않았다고 한다. 현지 간호사들이 꺼리는 중환자 간병 등의 힘든 일을 맡았고 덜어는 시체를 닦는 일도 주어졌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것은 광부와 간호사 모두 매한가지였다. 이들은 향수를 달래려고 휴일마다 만나 의지하다 결혼해 독일에 정착하기도 했는데 교민사회에 따르면 그 수가 800쌍에 달했다고 한다. 광부와 간호사들은 근면하고 성실해 현지인들에게 인정받았다. 생활력도 강해 연금을 제외한 월급의 대부분을 조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다. 기록에 따르면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0년간 조국에 송금한 외화는 총 1억 153만 달러였고 1965년부터 1967년까지는 총 수출액의 1.6%에서 1.9%를 차지했다. 정말 당시 1억 달러와 총 수출액의 2%를 그분들이 담당했다는 것인가요? 민서의 논란 질문에 오영호 사장이 대답한다. 그렇죠. 그랬으니 우리 경제 역사에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분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광부 파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1964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카를 하인리히 리브케 서독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독을 방문했는데 북서부 루르 지방의 함보른 탄광에서 광부들을 만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동포들이 또 있다. 바로 독일 동포들이다.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견되던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제독 동포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나먼 독일 땅에 광부로 파견돼 40도가 넘는 막장에서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일했다. 간호사로 파견된 분들은 말도 안 통하는 병원에서 오랜 시간 경무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는 그분들의 급여를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얻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2006년 9월, 나는 독일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1964년 차관을 얻으러 독일에 가신 부모님과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만난 자리가 온통 울음바다가 됐던 장면을 신문에서 보며 눈물을 글썽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한복을 입고 동포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들어섰다. 부모님이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던 그 시절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모두들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광부와 간호사 경력을 기반으로 가수, 의사, 교수 등의 꿈을 이루어 이제는 독일 사회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간호사였던 분들은 모두 은퇴했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 도르트문트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2~3시간씩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었다. 1964년에 부모님을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을 나누다 보니 밤이 깊었다. 어디를 가나 한국 국민의 끈기와 저력은 끝이 없다. 네,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곳에 있는 광부 간호사들이 애국가를 재창할 때부터 행사장은 울음바다로 변했고 연설을 시작한 대통령의 목소리도 젖어들더라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조국이 가난해 낯선 타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번영의 터전을 닦으시다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비장하게 들리던지 저도 뭉클했습니다. 사실 당시 그 연설은 독일에 가 있는 광부 간호사뿐 아니라 조국 근대화의 출발선에 서 있는 모든 국민에게 강력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다 돌아오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독일에 파견된 분은 광부 8,000명, 간호사 1만 명이었는데 이 중 3,300여 명은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이 있었죠. 파독 기간인 1963년에서 1979년까지 독일 현지에서 광부와 간호사 가운데 117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거나 향수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독일로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뿐 아니라 이어진 베트남 파병에서도 큰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을 종잣돈으로 삼아 한국은 경제개발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식인 집단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시 국민적 여론은 값진 희생의 대가를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모두가 같이 다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 교수가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오 사장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희생을 하는 당사자들만 힘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자신들의 그러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유교적 충효 사상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겼던 거죠. 자기가 힘들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잘 드시게 하고 싶다. 내 자식들은 잘 키우고 싶다. 그 힘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유교 사상은 혈연과 가문 위주의 폐쇄적인 성격이 강해 건전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교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결속시켜 단결심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했다. 특히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휘되는 단결력은 개방적인 서구 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 같은 아시아권에서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화의 빗장을 여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국민적 단합이었는데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해외의 낯선 광산과 전쟁터에서 몸을 바친 광부 및 간호사와 베트남 파병 장병은 국민에게 경제 재건의 의지를 점화하는 존재가 되었다. 교수님, 첫날 배운 효도가 나라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힘이 된 것이군요. 그렇지.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힘들이 모이고 서로를 다독이면서 경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지. 그리고 이어진 농촌의 새마을 운동과 의식의 근대화, 산업 역군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낸 경공업의 발전, 중화학 산업의 발전을 만든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지. 고대하던 우리 광부와 간호학생을 만나는 날이다. 유명한 아우토반을 달리면서도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도취되지 못할 만큼 머릿속엔 광부들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64년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던 차 안에서 당시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한 말이다. 희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음 회의를 알리는 비서의 쪽지가 들어왔다. 서 교수는 오 사장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오 사장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간 미처 몰랐던 역사를 배웠습니다. 지금 제 처지를 너무 비관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군이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늘 건승하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희생 없는 발전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풍요로운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장님 말씀 드리면서 제 인생의 한순간도 희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거나 남들을 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서군은 군대 다녀왔나요? 예, 육군 보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시간도 소중하게 조국을 위해 희생한 것이죠. 군복무를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또 군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자신도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살펴가시고 자주 뵙길 바랍니다. 사장님, 늘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김군도 늘 건승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